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물러서라. 짐의 뜻은 이미 정해졌노라. 전하, 그 여인은 중인의 딸이옵니다. 그 외침은 조정 전체를 흔들었다. 허나왕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중인의 딸이 궁녀가 되고 궁녀가 후궁이 되고 후궁이 왕비가 되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이게 정말 그냥 미모 하나로 이루어진 일일까? 왕이 한 여인에게 눈이 멀어 나라의 법도를 뒤집은 것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겠다. 이야기를 올리기에 앞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간청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주소서. 자, 먼저 장옥정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흔히 장희빈 하면 가난하고 미천한 집안 출신의 여인이 미모 하나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장옥정의 아버지로 알려진 인물은 장형 혹은 장현으로 기록에 등장하는데 이 집안은 역관, 그러니까 통역관을 배출한 가문이었다. 역관이 뭐냐 하면 조선시대에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 및 무역을 담당하던 통역 전문 관리를 말한다. 신분으로는 중인 계층에 속했다. 중인이라는 계층을 좀 더 이해해야 이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보인다. 중인은 양반과 평민 사이에 있는 계층으로 법적으로는 차별을 받았다. 과거 시험의 문과에도 응시하지 못했고 고위 관직에도 오르지 못했다. 그러니 사대부 양반들 눈에는 늘 한 수 아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생활 수준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역관 집안은 외교와 무역의 중심에 있었던 탓에 경제적으로는 꽤 탄탄한 기반을 갖춘 경우가 많았다. 장옥정의 집안도 마찬가지였다. 후대 기록에서 그녀가 부유한 집안의 딸로 묘사되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다. 절대 빈곤층 출신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역관 집안은 단순히 돈만 있는 집안이 아니었다. 이들은 외교와 무역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인 세력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인이 누구냐면 조선 중후기 당파 정치에서 서인과 맞서던 정치 세력이다. 이 연결고리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장옥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파 정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중인 집안의 딸이 어떻게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조선시대의 중인 집안의 여성이 궁녀로 입궁하는 것은 사실 드문 일이 아니었다. 나인이나 궁녀는 왕실의 잡무와 의례를 담당하는 하급 직책이었고 양반 사대부 가문의 여성들은 이 자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중인이나 그보다 낮은 신분의 여성들이 입궁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경로처럼 자리 잡아 있었다. 게다가 입궁은 단순한 취직이 아니었다. 궁녀가 되면 왕실과 직접 연결되는 인맥이 생기고 가문 전체에 일정한 위세가 생기는 구조였다. 중인 집안 입장에서는 딸을 궁에 들여보내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장옥정이 정확히 언제 입궁했는지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숙종 초반, 대략 1680년대 전후로 추정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입궁 당시 그녀가 나인으로 선발되어 궁중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기록에 남아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 하나 등장한다. 실록은 원칙적으로 감정적 수사나 외모 묘사를 꺼리는 기록이다. 역사서가 왕이나 신하의 외모를 노골적으로 칭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장옥정에 대한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남아있다.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짧은 한 줄이지만 실록이라는 텍스트의 성격을 이해하면 이 표현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감이 온다. 수백 명의 궁녀 가운데 특정 여인의 외모를 이런 식으로 직접 기록했다는 것은 그녀의 외모가 그냥 보통이 아니었다는 동시대의 인식을 반영한다. 이것이 훗날 조선의 절세미인이라는 이미지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근거가 되었다. 후대의 야사에서는 더 나아가 그녀를 본 순간 세상의 꽃이 모두 시들었다는 식의 표현까지 등장하는데 그건 물론 수사적 과장이다. 그러나 실록에 직접 남은 그 짧은 한 줄만큼은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는 동시대의 증언이라고 봐야 한다. 장옥정은 그렇게 궁궐 안으로 들어왔다. 중인 집안의 딸로, 역관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그리고 훗날 실록에 기록될 만한 얼굴을 가지고. 궁녀 장옥정이 왕의 눈에 든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숙종은 어떤 왕이었을까? 그는 1674년 14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조선 제19대 왕이다. 재위 기간 내내 당파 간의 권력 교체를 반복해서 활용하며 왕권을 유지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른바 환국 정치의 달인이었다.
한 당파가 너무 강해지면 반대 당파를 끌어올려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는데 이 전략은 냉정하고 계산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나 장옥정 앞에서 이 냉정한 왕은 달라졌다. 숙종이 장옥정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궁하는 금세 술렁이기 시작했다. 장옥정이 왕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호감 문제가 아니었다. 후궁으로 승격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당파 간 권력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당시 궁중의 실질적인 권위는 명성왕후에게 쏠려 있었다. 명성왕후는 서인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고 어린 숙종의 뒤에서 실질적인 정치 판도를 좌우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이 명성왕후의 눈에 장옥정은 처음부터 곱게 보이지 않았다. 왕이 특정 후궁에게 마음이 기울면 왕비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조선 궁중에서 누구나 아는 생존의 문제였다. 더구나 장옥정은 서인 계열과 연결된 양반 가문 출신이 아니었다. 중인 집안의 딸이, 그것도 남인과 연결된 역관 가문 출신이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서인 세력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도 달갑지 않은 신호였다. 결국 장옥정은 한 차례 궁 밖으로 쫓겨난다. 명성왕후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한 궁녀를 서인 세력의 중심인 왕비가 내쳐버린 것이다. 이 첫 번째 추방은 장옥정 개인에 대한 도덕적 처벌이라기보다 왕실 내부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조치였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온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쫓겨난 여인은 그냥 거기서 끝난다. 왕비의 눈밖에 나고 궁에서 나간 이후로는 조용히 잊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숙종은 달랐다. 그는 장옥정을 잊지 않았다. 이 집착이 단순한 남자의 감정이었을까? 아니면 서인 세력에 대한 반발의 표현이었을까?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숙종은 명성왕후와 서인이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을 내심 불쾌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왕의 사적인 감정까지 정치 논리로 통제받는 상황이었으니 말이다. 어린 왕이지만 숙종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한편 조정 신하들은 이미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록을 보면 이 시기부터 장옥정에 대한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내용은 한결같았다. 왕이 한 여인에게 지나치게 빠져 있으니 국정이 흔들린다는 경고였다. 성색을 경계하소서. 당시 상소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표현은 외모와 욕망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다. 이 상소들은 장옥정을 직접 겨냥하면서도 동시에 왕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는 이중적 언어였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소가 올라올 만큼 상황이 조정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이 단계에서 한 궁녀는 국가 정치의 변수가 되어 있었다. 명성왕후가 1683년 세상을 떠났다. 장옥정의 앞길을 막고 있던 가장 강력한 장벽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을 전후로 조선의 정치 판도도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서인 세력은 명성왕후의 죽음과 함께 궁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원자를 잃었다. 반면 남인 세력은 오랜 야당 생활을 끝내고 다시 중앙 정치로 치고 올라올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숙종은 이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장옥정은 다시 궁으로 돌아왔다. 재입궁은 단순히 왕이 그리워서 불러들인 것이 아니었다. 남인 측 인사들이 장옥정의 재입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밀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옥정이라는 여인이 이미 정치 세력의 셈법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뜻이다. 남인 입장에서 장옥정은 단순한 후궁 후보가 아니었다. 그녀가 왕의 총애를 받고 지위가 올라간다면 서인 계열 왕비 중심의 궁중 구조가 흔들리고 남인이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쉽게 말해 장옥정의 입지 강화가 남인의 정치적 이익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구조였다. 물론 이것이 장옥정 개인의 의지와 완전히 별개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후대의 드라마나 소설처럼 사랑하는 왕이 그리워 다시 궁으로 달려온 여인이라는 낭만적 서사만으로는 이 재입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역사에서 이 재입궁은 당파 정치의 재편이라는 훨씬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재입궁 이후 장옥정은 빠르게 후궁 서열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우선 수건이라는 품계를 받았다. 수건은 종사품, 후궁 서열 중에서는 아래쪽에 해당하는 품계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소예, 그리고 마침내 비내 자리에까지 오른다. 비는 정일품, 후궁 서열의 최정점이었다. 장희빈이라는 호칭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장시성에 희라는 시옥역 글자를 붙인 후궁 자코다. 정일품 후궁,
조선에서 후궁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중인 집안 출신의 여인이 올라선 것이다. 그런데 이 승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장옥정의 품계가 올라갈 때마다 반드시 상소가 따라왔다. 신하들은 끊임없이 왕에게 경고를 보냈다. 미색을 경계하소서, 성색을 경계하소서. 장씨를 봉한 것은 미색 때문이라는 표현도 상소에 등장한다. 이것은 비판인 동시에 당시 사람들이 장옥정의 외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증언이기도 하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릴 만큼 왕의 집착이 깊었고 그 집착을 외모와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숙종은 이 상소들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상소를 올린 신하들을 꾸짖고 처벌하기까지 했다. 내가 보기에 이 부분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 중 하나다. 왕이 신하들의 반복된 경고를 묵살하고 그것도 모자라 경고를 올린 신하를 처벌했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라기보다 왕권 행사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숙종은 이 문제를 통해 왕의 사적 의지가 신하들의 논리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1688년 장희빈은 아들을 낳았다. 숙종의 첫 번째 아들이었다. 이 아이의 탄생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왕실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한다. 숙종이 왕위에 오른 지 이미 14년이 지났지만 그때까지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왕비 인현왕후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고 왕실의 후계 문제는 조정의 오랜 걱정거리였다. 그런 상황에서 후궁 장희빈이 아들을 낳은 것이다. 왕실에서 아들의 탄생은 언제나 정치적 사건이었다. 더구나 왕의 첫 번째 아들이라면 곧바로 세자 책봉 문제와 연결된다. 남인 세력은 즉각 움직였다. 이 아이를 원자, 즉 장차 왕이 될 왕세자의 전단계 지위로 책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반면 서인 세력은 강하게 반발했다. 왕비가 아직 젊고 적통 왕비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명분론이었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장희빈의 아들이 원자가 되면 남인 세력이 그 아이의 외가를 등에 업고 왕실 후계 구도를 장악하게 된다는 그 정치적 계산이 서인을 움직였다. 숙종은 다시 한번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다. 장희빈의 아들은 원자로 책봉되었다. 이 결정 이후 서인과 남인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었다. 장희빈이라는 여인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들이 원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당파 간 전쟁의 도화선이었다. 이 아이가 훗날 조선 제20대 왕 경종으로 즉위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 원자 논쟁이 단순히 궁중의 소동이 아니라 조선 후기 정치사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장희빈 입장에서 이 아들의 탄생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은 순간이었다. 왕의 총애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왕의 첫 아들을 낳은 어머니라는 지위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순간부터 그녀는 조선 최대의 정치적 타겟이 되었다.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제 장희빈이라는 여인의 운명이 단순히 왕의 감정 하나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다.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될 수도 있었고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면 그 어머니의 운명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이 순간부터 장희빈의 삶은 단순히 사랑과 총애의 이야기가 아닌 생존의 이야기가 된다. 1689년 봄이었다. 조선 역사에서 기사환국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단 몇 달 만에 조정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정변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희빈이 있었다. 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순서대로 보자. 원자 책봉 문제로 서인과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숙종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서인의 핵심 인물들을 대거 유배 보내거나 사사시키고 남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권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것이 기사환국이다. 서인이 무너지자 남인은 즉각 움직였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었다. 서인 세력의 구심점이자 상징이었던 인현왕후를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남인이 노린 진짜 목표였다. 그리고 숙종은 그것을 허락했다. 인현왕후는 폐위되었다. 왕비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궁 밖으로 쫓겨났다. 아무 잘못도 없이 오직 당파 싸움의 결과로. 그리고 그 자리에 장희빈이 앉았다. 전하, 신첩이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사옵니다. 중전, 나의 뜻은 변함없노라. 그리알라. 1689년 장희빈은 조선의 정식 왕비로 책봉되었다. 중인 집안의 딸이 역관 가문 출신의 궁녀가
조선의 중전이 된 것이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궁녀 출신이 정식 왕비로 오른 것은 이 단 한 번뿐이었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이것을 파격으로 받아들였다. 실록에는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상소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 신하들은 충격을 받았고 민간에는 소문이 돌았다. 왕이 미사에게 현혹되어 조선의 기강을 무너뜨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싶다. 만약 이것이 정말 순수하게 미모 하나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숙종이 그렇게 오랫동안 반대를 버텨낼 수 있었을까? 상소를 올린 신하를 처벌하고 서인 전체를 몰아내고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는 이 모든 결정이 단순히 한 여인의 얼굴 때문에 내려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숙종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서인 세력을 무너뜨리고 남인을 끌어올렸다. 장희빈의 왕비 책봉은 그 정치적 과정의 정점이었다. 물론 숙종의 감정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냉철한 정치적 계산 위에 얹혀 있었다. 장희빈 본인에게 이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승리였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승리. 중인의 딸로 태어나 궁녀가 되고 쫓겨나고 다시 돌아와 후궁이 되고 아들을 낳고 마침내 중전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어떤 소설을 써도 이보다 극적인 반전은 쓰기 어렵다. 그러나 그 승리의 자리에 오른 순간 이미 추락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왕비가 된 장희빈의 앞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다. 화려한 책봉 이후 현실은 냉정했다. 서인 세력이 무너지고 남인이 집권했다고 해서 조선 조정 전체가 장희빈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중인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그녀가 중전이 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따라다녔다. 저 여인이 어찌 중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이옵니까? 궁중 안에서 그리고 조정의 뒷골목에서 이 말은 끊이지 않았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수많은 눈초리와 수군거림이 있었을 것이다. 법도와 관습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조선 사대부 사회에서 중인 출신 왕비란 그 자체로 체계를 뒤흔드는 존재였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더 꼬이기 시작한다. 장희빈이 왕비가 된 이후 숙종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왕의 감정이란 본래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한때 그토록 집착하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폐위되어 궁 밖에서 지내던 인현왕후의 이야기가 숙종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인현왕후는 궁 밖의 초라한 처소에서도 왕실에 대한 예를 잃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고 전해진다.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현왕후에 대한 동정론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이 무렵 궁중 안에는 최씨라는 여인이 있었다. 훗날 숙빈 최씨로 불리게 되는 인물이다. 그녀는 천민 출신으로 궁에 들어와 내수사의 허드레씨를 하던 아주 낮은 신분의 궁녀였는데 숙종의 눈에 들면서 총애를 받기 시작했다. 장희빈 입장에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중전의 자리에 있는데 왕이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도 서인 계열과 연결된 인물에게. 그러나 왕비가 된 이상 장희빈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다. 왕의 감정을 직접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후궁이던 시절과 달리 왕비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위치였다. 이 시기 장희빈의 심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1차 사료는 거의 없다. 그녀가 직접 쓴 글이나 그녀의 내면을 기록한 측근의 증언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것은 남성 관료들의 기록과 판단을 통해 전해진 것이다. 그 점을 감안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장희빈의 입지가 빠르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왕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의 정치 판도도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1694년 숙종은 또 한 번 칼을 빼들었다.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였다. 기사환국에서 남인을 끌어올렸던 숙종이 이번에는 서인을 다시 불러들이는 갑술환국을 단행했다. 이 결정 하나로 조선의 권력 구도는 다시 완전히 뒤집혔다. 남인이 무너지고 서인, 그 중에서도 노론 세력이 중앙 정치를 장악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장희빈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으로 돌아왔다.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다. 폐위된 지 5년 만에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후궁의 신분으로 돌아갔다.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하노라. 왕의 말 한마디로 조선 최초의 궁녀 출신 왕비는 중전의 자리를 잃었다. 그녀의 아들 원자는 세자의 자리는 유지했다. 그것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아들이 세자인 한, 장희빈은 세자의 생모로서 완전히 지워질 수는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동시에 세자의 지위가 흔들리면 그녀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이 시기 장희빈의 처지는 정확히 그런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들 하나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 그리고 1701년 인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인현왕후의 죽음은 그 자체로 비극이었다. 아무 죄 없이 쫓겨나고 다시 돌아와 왕비 자리를 회복했지만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34세의 나이로 눈을 감은 것이다. 그런데 인현왕후가 죽자 조정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것이었다. 취선당 안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의 죽음을 빌었다는 혐의였다. 무속 의례를 통해 왕비를 저주했다는 당시 기준으로도 극히 중대한 죄목이었다. 숙종은 직접 조사를 명했다. 취선당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신당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주술로 해한 죄로 고발되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론도 빠르게 났다. 사약.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다. 전하, 세자를 보아서라도 목숨만은. 짐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노라. 1701년 10월 10일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다. 향년 43이었다. 장희빈이 죽은 뒤 그녀에 대한 평가는 오랫동안 단 하나였다. 인현왕후를 저주로 죽인 악녀. 조선 후기 내내 장희빈은 그런 이미지로 굳어졌다. 미색으로 왕을 현혹하고 라이벌을 제거하려다 스스로 파멸을 불러온 여인.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기억한 장희빈이었다. 그러나 역사를 조금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이미지에 의문이 생긴다. 먼저 저주와 독살 혐의 자체를 보자. 인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죽음에 장희빈의 저주가 실제로 작용했다는 의학적, 법의학적 근거는 없다.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신당의 흔적이라고 언급된 물건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저주 의례의 증거였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물건이었는지는 지금의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재판의 성격이다. 갑술환국 이후 권력을 잡은 노론 세력의 입장에서 장희빈은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할 존재였다. 그녀의 아들이 세자로 있는 한 남인 계열이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고 장희빈이 살아있는 한 그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저주 혐의는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이 장희빈이 결백했다는 뜻은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단정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악녀의 이미지가 반드시 사실의 전부를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장희빈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읽으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녀를 미색과 질투로 이루어진 개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 당파 정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인 정치적 행위자로 보는 관점이다. 생각해보면 장희빈의 일생은 그녀 혼자의 욕망으로 설명되지 않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다. 제입궁을 밀었던 남인 세력, 원자책봉을 둘러싼 당파 싸움, 기사환국과 갑술환국이라는 두 차례의 정변, 인현왕후 복위와 장희빈 강등.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권력을 둘러싼 집단의 이해관계가 있었다. 장희빈은 그 이해관계가 만나는 지점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녀의 아들 경종은 1720년 왕위에 올랐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은 지 19년 만이었다. 경종은 재위 4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도 남인과 노론, 소론 간의 싸움은 수십 년 더 이어졌다. 장희빈이라는 이름은 그 싸움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소환되고 재해석되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녀를 드라마와 영화와 소설로 만난다. 어떤 작품에서는 악녀로, 어떤 작품에서는 비운의 주인공으로, 어떤 작품에서는 사랑의 모든 것을 건 여인으로 그려진다. 이 모든 해석이 가능한 것은 그만큼 그녀의 삶이 복잡하고 입체적이기 때문이다. 중인의 딸로 태어나 궁녀가 되고 쫓겨나고 돌아오고 후궁이 되고 왕비가 되고 다시 후궁으로 내려앉고 사약을 받았다. 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단순히 미모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 것은 너무 적은 것만 보는 것이다. 그 미모 뒤에는 당파 정치가 있었고 왕권 강화 전략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낸 시대의 소용돌이가 있었다. 조선 500년을 통틀어단 한 명뿐인 궁녀 출신 왕비. 그것이 장희빈이라는 인물이 역사에 남긴 자리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오늘도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살다 간 자리에는 여전히 많은 물음이 남아있다.
저주는 사실이었을까? 숙종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을까? 남인 세력은 그녀를 이용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함께 꿈을 꾼 것이었을까? 역사는 그 물음에 완전한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신분으로 모든 것을 정해놓은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인의 딸 한 명이 그 모든 벽을 넘어 중전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모 때문만도 아니었고 사랑 때문만도 아니었다. 그 시대의 정치, 권력, 그리고 한 왕의 의지가 한 여인의 생애를 그처럼 극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장희빈을 이야기한다.